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윤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모셨고요. 여기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재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촛불행동이 이번 이제 탄핵 국면에서 네.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죠?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좀 근황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이제 집회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하고 지금. 있죠. 예. 중요한 거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해서 사법내란에 이른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파면 그리고 파면 그리고는 이제 헌재 재판 그리고 사법내란 대선 이런 전체 흐름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촛불행동에서 함께 참여하는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인식은 내란은 아직 안 끝났다. 예. 내란 세력들의 준동을 막지 않으면 이 대선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거기에 기대하는 결과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죠. 시청 앞에서 하다가 최근에는 교대, 그 법원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우리가 이제 은신처라고 은신처를 공략하면서 구속해라. 그리고 사법내란의 주모자들 전부 다 탄핵하라.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뭐 오늘도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예. 엄벌에 처하라. 이런 내란 세력들이 여러 가지로 공자가 지금 꿈비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 수괴가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촛불행동은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내란이다. 이정화가 지휘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정세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바짝 긴장하고 예. 현재 정세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법관 10명하고 네. 지변 판사 지금 탄핵 촉구 서명을 네. 받았었잖아요. 하고 있죠. 아직도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가요? 하고 있고 이제 이게 5월 28일 날 국회의 탄핵 청원 예. 5만 명 달성하는데 이제 거의 돼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법개혁에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네. 국민들이 확인하게 된 것은 이른바 법조계, 검찰, 정치검찰과 그리고 사법부라고 하는 이 사법특권 세력의 철옹성이 얼마나 그동안에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려 왔는가. 뭐 백일하에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척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헌법을 지켜나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걸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여기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쏟아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또 그 기부금품 모금법 네. 위반인가요? 그 네. 조사를 받으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세 번째인데 예. 이게 이제 2020년에 압색도 그동안 당하고 그죠? 누군가가 고발을 했어요. 이제 그 고발자 누구인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누군가요? 뭐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해서 진보 세력, 진보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년 동안에 수사를 했지만 별거 나올 게 없으니까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지난해에 국힘당의 서범수가 당시에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에게 왜 수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어서 재수사가 들어갔어요. 아, 그런 건가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뭐 같은 걸 계속 이렇게 하느냐. 근데 또 고발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고발할 때마다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흘렀으니까 후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하겠다는 건가? 근데 저희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시민단체가 또 기부금을 위반을 해? 뭐가 회계 부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첫째는 기부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운동을 한 시민단체는. 예. 기부금법이라고 하는 건 기부를 받아서 어디 기부하는 자선단체, 복지단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시민운동은 이런 등록의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범수가 이상민에 따졌을 때도 이상민이 버벅거렸어요. 뭐 수사할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비가 기부금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집회와 결세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이제 후원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우리 현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집회 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헌법에 보장된 주권적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부금법으로 공격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권적 국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기본권을 공격하는, 그래서 주권자를 공격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헌법 파괴적인 내란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촛불행동을 겨냥하는 내란 세력들의 공작과 음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에 투쟁을 했습니다만은 점점 이 정치 사회적인 비중이 이렇게 높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촛불 행동하고 사실은 저희가 오늘 김민우 교수님 모신 취지도 그렇고 촛불 행동하고 사실 저희 민들레하고는 또 굉장히 그럼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민들레 열심히 또 보도를 해주셔서. 네, 저희가 1회 대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주말마다 그 보도한 유일한 매체, 국내 유일한 매체고요. 촛불 너무나 감사해야죠. 네, 그 저희는 그 윤석열이 이제 탄핵 당해서 파면되고 나서는 이제는 좀 우리도 주말에 우리 기자가 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또 집회를 열고 계속 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부금품법 때문에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그 정치인들 몇 명 고발하신 것도 있으시죠? 네, 그렇죠. 김문수, 추경호, 나경원. 뭐 이자들이 내란 공모에 가담한 자들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탈당을 했지만은 제1호 당원 아니에요. 제1호 당원이 지휘했던 정당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란 정당이잖아요. 그 내란 정당 소속원들은 내란 조직원들이죠. 근데 여전히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내란 범죄자들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있죠. 그 3명 고발하셨더라고요. 네. 김문수, 추경호, 나경원 이렇게 세 사람 맞습니다. 수사는 되고 있나요,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고발을 하시는 거고. 그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고발한 사람도 있고, 뭐 그 조희대 같은 경우 공수처에 고발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정당에서 이제 다른 주제들이 있고 과업이 있으니까 잘 못하고 있는데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그 향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이 사법 체계나 또는 이 수사 기관 이 시스템으로 해서 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란특별법 청원을 받아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내란 행위자 처벌특별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쭉 해왔는데 거기 이제 내란 특검도 있고 내란 특별재판소도 설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은 내란 특별재판소까지 정치권이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깨끗한 법정에서 내란 범죄 정리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기존의 사법부 체계에 대한 신뢰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 주권적 국민들이 세우는 새로운 형태의 내란 척결의 사법적 제도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선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후보 한 사람 당선시키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반의 반민특위 같은 것을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은 외세에 굴종하는 외국 세력들을 척결할 수도 없고요.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어 파시스트 세력들도 척결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우리 민들레 언론 아닙니까? 언론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지금 그러면 그 6월 3일 대선 이후에도 지금 촛불행동 제가 며칠 전에 촛불행동 계신 분을 한번 만나서 제가 대선 끝나면 그러면 촛불행동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 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죠. 뭐 아직 뭐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던데 뭘 하는 겁니까 대선 이후에? 이런 거예요. 제1차 촛불혁명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기한 바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해 버린 거죠. 네. 그때 저희들이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박근혜 탄핵을 한 이후에 시민들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는 잘하기를 기대했고 청원자로서의 역할로 끝난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절감하게 된 것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 16주기죠. 16주기입니다. 네. 그분이 남긴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명언이 있잖아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것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아, 조직화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촛불행동 결설된 때 주권자의 조직된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해왔는데 촛불행동은 촛불승리 전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윤석열 탄핵으로 해서 끝장내는 그걸로 임무가 끝나나라고 생각하지만 승리하면서 사회적 대전환의 개혁 과제가 남아 있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 내란 범죄에 대한 이 수사나 또 재판도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밀실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도 이들 세력들이 준동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직된 시민들의 굳건한 조직화가 훨씬 절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거치면서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87년 이후에 든든하게 민주주의를 세워왔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취약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도와 법과 그리고 주권자의 그 힘을 가지고 해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촛불행동은 처음에 3년 전에 이 내란석 윤석열이 그것도 환기해 줬더라고요. 2022년 3월 26일 날 저희가 취임도 하기 전에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최우진 술 때 했는데 그때 처음 선언한 게 주권혁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은 그 3년 동안에 저희들이 참 감사하고 기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권자라는 말 이제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됐죠. 네, 네. 제가 3년 전에 안 썼거든. 아, 네. 그렇죠? 주권자 국민이라는 말 잘 안 썼어요. 네, 네. 국민의 명령이라는 말도 쓰죠. 이게 이제 촛불행동에서 끊임없이 그 현장에서 쓰였던 말이고 당원 주권도 지금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권자가 지휘하고 주권자가 최고 권력으로 움직이는 정치를 이제 꿈꾸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치인은 대통령 또한 이재명 후보가 그 말을 정확하게 쓰시던데 도구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의 어떤 이 지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밀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 이재명 정부가 네.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정부 이름을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기로 그래서 저희가 한 거죠. 참 네. 굉장히 기쁘게 글을 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는 3년 내에 주구장창 우리는 네. 주권자 국민의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라고 네. 이렇게 해왔는데 주권자로서의 존엄한 네. 위상, 정치적인 주도권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진 거죠. 아니, 혹시 미리 뭐 그 국민 그런 거 주권 정부 전혀 없습니다. 협의하시는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딱 또 맞게 그렇죠. 예, 정부 이름을 이렇게 예, 그래서 만들어내서 그것도 굉장히 하나의 시대의 어떤 정신, 언어 이런 거죠. 정치인들도 최근에는 주권자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예. 저희들이 이제 정치인을 주권자 국민들이 국회에 파견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선거 끝나면 파견한 게 아니라 이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 이걸 타파해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주권자 혁명 과정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많이 거론하잖아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네. 국민에서 나온다. 네. 저는 그것도 이제 넘어서야 된다고 봐요. 주권자 국민이 최고 권력이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주권자 국민의 이러한 그러니까 주권자를 공격하거나 또는 주권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즉각 타도한다. 이렇게 네. 명백하게 써야 된다고 저는 네. 봐요. 아, 5.18 헌법을요? 정도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최고 권력이다. 이것을 우회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 즉각 타도한다. 그리고 이제 내란 특별법도 헌법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주권자 국민을 공격하는 사태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개헌을 그럼 언제 해야 된다는 입장? 개헌은 이제 이것을 차분하게 논의하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18 이렇게 넣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헌법 전문부터 완전히 새롭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헌법 지금 상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사의 내용도 보면은 3.1 정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네. 3.1 혁명, 3.1 해방 정신을 투쟁이죠. 계승한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임정 이 두 가지 나왔죠. 네. 그 이후에 현대사 있잖아요. 4.19 정신 뭐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그 사이 우리 민족 해방 투쟁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근현대사에서 동학부터 시작을 해서 의병 투쟁 그리고 3.1 이후에 우리는 세계 혁명사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지리적 규모 속에서 싸운 민족도 드물어요. 우리는 중국에서 싸웠죠. 네. 소련, 러시아 거기서 싸웠죠. 일본에서 싸웠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엄청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세계 혁명사에 참여한 이런 독립투쟁 운동가들 많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독립전쟁까지 실제로 참전했잖아요. 예. 이 참전한 걸 연합군, 미국을 중심인 연합군이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실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이 민족의 자주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는가. 이 토대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촛불행동도 그 연원이 그런 긴 흐름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 전문에 정확하게 정리해내면 5.18을 집어넣느냐 마느냐 정도도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이런 것이 우리 민족 정신의 토대다. 네, 네. 이런 걸 밝히면은 그것이 이제 서 있으면 거기에 맞는 형태로 이제 개헌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겠죠. 네, 네, 네. 아까 저도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네. 그 광노현 교육감님이 헌법 네. 그 공부를 하신 그렇죠. 분이시잖아요. 곽 교육감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민족 해방 운동을 했던 식민지 그 상황에서 어떤 그런 나라들이 헌법에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 두 가지 임시정부하고 3.1 정신 네. 그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간 그렇죠. 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혁명은 헌법으로 완성돼요. 네. 헌법에 반영돼야만이 이게 혁명이 법적, 제도적 틀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이것저것만 짜 맞춰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개헌도 재헌의회적 토대를 네.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네. 그 전에 이제 이런 내란 세력들 정리를 해야 되죠. 민주정부를 철저하게 만들어내고 내란 세력들은 이런 헌법 논의에 끼어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그 아까 얘기하신 그 내란 특별재판소인가요?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안에 이제 그것을 네. 포함시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헌법 개정과 관계없이 그렇죠. 특별법으로 일단 하는 거고. 네, 특별법이니까는. 얘기하신 거는 3.1 정신하고 이제 임정 얘기만 들어있는 부분을 그 이제 그 개헌 얘기를 하시니까는 예. 그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아세요? 그 헌법 전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문단이 한 문장이에요. 네. 예. 저 이건 좀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친절하게 길어도 자세히 써서 그것이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읽고 그래서 역사의식 또 민족에 대한 자주적 주권 행사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가는 길 또 현대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 위기까지 포괄하는 그런 형태의 헌법 전문이 되면은 그러면 아마 세계 역사상 매우 훌륭한 예. 헌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세력 이번에 이 선거는 내란 대선이라고 명칭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 선거를 왜 하지라는 생각을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란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란 때문에 생겼으면 내란을 척결하는 것이 이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민주권 정부를 세우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압도적인 승리보다도 압도적인 응징을 하자.
두 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란 세력들은 압도적인 응징 없이는 차기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정부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뭐 얼마나 많겠어요. 네. 자, 오늘 또 이제 그 사회부문 토론 있잖아요. 네. 지난주 있었던 토론에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토론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네. 이게 이제 자기 얘기를 검증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검증받을 내용은 없는 채로 그 비난과 공격을 일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굳이 평을 해보자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얘기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냥 한 인간적으로도 참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더더욱이 그건 아니지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젊음을 내세우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그 전까지 좀 사람이 가볍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구나.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구나. 네, 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로구나. 어떤 면에서 뭐 발언까지 다 일일이 거론할 건 없지만은 네. 이제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부터 네.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위험한 그런 인물이구나. 이런 인물이 계속 나이가 젊으니까 정치를 하면 어떤 정치 지도자의 어떤 이 반열에 들어가는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저는 그가 몰락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 이상으로 선전을 했다고 좀 봅니다. 민주노동당으로 바뀌었죠. 예. 네, 이름을 바꿔서 네, 바꿨는데 이제 대선 토론이 하기 전에는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양당 기득권에 대한 이 정치적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타격 지점이 도리어 민주당 쪽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윤석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김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우려가 됐는데 이번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잡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진보적인 의제도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아마 권영국 후보가 없었으면은 권영국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까지 이재명 후보가 정치 부담을 안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큼은 일종의 서로가 어떤 정치 보완 관계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더 말할 것 없이 자기 명확한 그림이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이제 그런 형국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준석 후보 그 말씀하셨는데 그 어디 술자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있는 술자리를 갔더니 그 어떤 친구가 술 마시다가 뭐 이렇게 좀 말하자면 갈라치기 하는 이렇게 네, 나누는 네, 편을 네. 나누는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 이준석이냐? 뭐 이런 바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이제 그 아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갈라치기의 대명사 뭐 이렇게 지금 그 소문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후보는. 근데 갈라치기니 뭐니는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 전술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PR을 구별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집결해야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것 자체만으로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정치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굳건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사회적인 역량이 되고 정치적인 미래를 만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어떤 존엄성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더 길게 거론하고 싶지만 네, 가치도 없는데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우리는 그래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종류의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참 곤혹스럽다. 그 정치가 새로운 단계로 승화시켜 가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봐야죠. 네. 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내란 정당이죠. 내란 네. 정당인데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국힘당에서 대선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 네. 아닙니까? 대선 이후에 이 국힘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선거 기간에도 그 국힘당이 지금 한 걸 보면 너무 웃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후보를 한덕수를 뭐 밀었다가 간밤에 네, 네. 뒤집어 엎었다가 이런 그러니까 이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네. 그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뭐 이런 짓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당이 지금 뭐 왔다 갔다 김문수 윤석열 탈당에 대해서도 네. 입장이 서로 안에서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다라고들 하던데 뭐 이런 모습이고 이런 정당이 과연 남아 있어야 되나 해체해야죠.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 정당의 그 기조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자세 태도를 보면 아까 이제 후보 교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후보 찬탈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네. 후보 교체가 아니잖아요. 후보 네. 찬탈하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악랄한 집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책 목표를 위해서 뭐든지 한다는 것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정당은 대단히 위험한 정당이다.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사리사욕, 권력욕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조폭 집단이죠. 정치 깡패들이죠. 우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크게 봐서는 여전히 내란 공모자들이잖아요. 네. 그 내란 공모자들이 나선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보면 이들의 대선 출마는 원천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당이 이제 민주공화정의 적대적인 정당은 존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정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걸 내놔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헌법 체계 속에서는. 네, 네, 네. 위헌정당 그렇죠. 해산 심판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러자고 한다면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정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보복이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란 세력 척결하고는 이제 보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국민들을 보복해야지 당연히. 네. 얼마나 많이 짓밟혀 목숨을 잃었는데 네. 보복이라는 걸 굳이 쓰겠다면은 국민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들이 다시는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러한 내란 정당이 국민들을 끊임없이 기만하고 자기들의 헌법 파괴 세력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의 존재를 고집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죠. 과거에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때랑 비교해 보면 네. 그 당시에는 무슨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없었잖아요. 네, 네. 지금은 내란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통진당 해체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거를 이제 평행으로 옮겨서 사법의 논리로 따지자면은 이건 100번 해체해도 해체돼야 되는 거죠.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에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내란 추모자들은 재산도 몰수해야 돼요, 사실은. 예. 재산 철저하게 몰수를 해서 다시는 정치적인 어떤 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도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물적 근거도 완전히 몰수를 해서 국고에 환수시키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아마 국민들은 환호할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이준석 후보하고 네. 이제 뭐 당권하고 이렇게 네. 교환해가지고 후보 단일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그 뇌물 거래잖아요. 매수 아닌가요? 그 뇌물 거래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뇌물을 거래해서 대선을 교란시키는 거죠. 이것도 엄중히 처벌돼야 되는 선거법 위반이죠. 그리고 헌법 파괴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촛불행동의 시발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저희 이제 2022년 그러니까 내란 수기 윤석열이 계엄 선포 내란 행위를 시작했을 때에 그거의 이유를 두 가지를 크게 듭니다. 근데 언론들은 이제 하나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입법 복제하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범죄자 소굴이다. 네. 또 하나는 자기에 대한 네. 종북 좌파 어쩌고 반국가 세력. 네. 최호진 설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2022년 3월 26일부터 자기에 대한 선제 탄핵 시작했다. 그게 촛불행동이잖아요. 네. 160차례 했다. 그게 네. 저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초기에 2020년도 3월 초기에 아니 이제 취임도 안 했고 정부도 등장도 안 했는데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 2019년부터 있습니다. 2019년에 소초 촛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검찰이 조국 예. 법무부 장관을 치고 들어갔죠. 근데 적자는 운동권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내 권력 투쟁이라고 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선의 문제고 정치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권력 찬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정치검찰 구태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구테타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싸워야죠. 네. 그래서 싸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찬탈하는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확인된 게 하나 있잖아요. 이자들이 국가 권력 찬탈하기 시작한 시동을 건 것이 노상원의 이 건을 보면 2022년부터 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거죠. 네. 정치검찰 구태타로 자기들의 권력만 장악하고 확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가 권력까지 찬탈하려고 했던 시도를 끊임없이 벌여왔고 그 결과로 3년 동안 주권적 국민들이 고통에 빠졌고 그것이 3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국민들의 항쟁을 통해서 궁지에 몰렸던 자가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는 내란 행위를 한 것이고 구태타로 일어선 자 구태타로 망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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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정당 해산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건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제소를 그렇게 돼야 하게 되는 거죠. 되도록 네.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헌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한테만 권리. 국민의 소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사실은 박정희 유신 체제 이전에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개헌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국민들이 할 수 있었어요. 네. 발의도 그랬어요. 할 수 있었고 국민 투표도 할 수 있었고 네. 이걸 뺏긴 거란 말이죠. 네, 네. 국민 소환권 뺏긴 거예요. 발의권도 뺏겼고 그러니까는 이제 국회에서 재석 그다음 출석 몇 분의 1 뭐 몇 분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버렸고 그래서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약간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제기를 주권자가 자신의 주권을 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권자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네.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네. 6월 3일 이후에 그러면 정부가 제소를 할 수 있는데 네. 제소를 하려고 하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언론에서 난리를 치겠죠. 온 언론에서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정부가 이거 뭐 독재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또 난리를 치고 반발이 굉장히 저항이 심할 거고 그럴 때 또 촛불행동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촛불행동에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정부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를 그렇죠. 이제 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복이냐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역사의 보복의 맛을 못 봤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네. 보복을 당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아니 괴롭혔으면 괴롭힌 대가를 받아야죠. 그거를 보복이라 표현하고 싶은 표현하라 그래요. 네, 네. 네. 지금도 그걸 응징이죠 사실은. 네, 응직이죠. 네. 지금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보고 뭐 엄청난 유례 없는 네. 독재자라고 비난하는데 네. 근데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 민중의 그 권력 독재가 원래 뜻이에요. 네. 이게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로 번역됐지만 이것이 사회주의나 이런 것처럼 이념주의가 아니라 그 체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데모스크라티아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네. 데모스 민중 인민 네. 크라티아 권력 네. 지배.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인민 권력, 그렇죠. 또 민중 지배 통치. 이게 원래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민 독재까지 가는 개념이 이게 원래는 네. 그러니까 모든 특권 세력들을 배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 검찰 기관을 언론에서 권력 기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권력 기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권한만 있을 뿐이죠. 네. 네. 근데 이걸 권력 기관으로 통상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 데모스크라티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지배세력도 인정하지 않는 체제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네. 인민, 민중,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그래서 링컨이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Of the people, 인민의, by the people, 네. 에 의한,
for the people, 인민을 위한. 그래서 이거 국민으로 번역하면 국민은 이제 영어로는 nation이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민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걸 복원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계층 계급 이거 떠나서 모든 걸 포괄하는 인간됨으로서의 존재. 국민은 국가가 규정하는 국가주의의 소산이잖아요. 시민은 네. 불어다 혁명의 소산물이고 네. 시민 가지고는 민족적 자주를 설명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걸 민족은 계급적 한계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걸 포괄해서 정말 데모스크라티아가 이루어지는 체제로 가는 게 바로 국민주권 시대의 네. 정작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자들을 척결해서 정치에서 철저하게 추방하고 배제하는 것이 온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네. 위원정당 해산 그 촉구 운동을 계속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해야 되죠. 네. 그래 국민들이 봐야 돼요. 야 이런 자들은 다시는 발붙지 못하게 이제는 우리가 성취했구나.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돼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내놓을 것이냐의 네, 네. 문제잖아요. 시대적 과제가 제출이 됐으면은 그 제출된 시대적 과제를 푸는 것이 그 역사의 현장에 사는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것이 힘있게 올라가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경험 몇 번 했어요. 헌재 40일 넘었잖아요. 네. 예. 40일. 그 내란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따지면 100일이에요. 네. 예. 100일을 촛불행동은 송년 녹지공원에서 매일 집회를 했어요. 그 뜨거운 그런 한 함성과 이것이 익지 않고선 됐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법부에서 조희대 등등의 그 10명의 사법내란도 국민적 항쟁 앞에 있었기 때문에 파기 재판을 못하고 네. 사실은 그 유죄 판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놓고 유죄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미 그 파기 재판을 한 거죠. 근데 이 힘이 밀고 들어오니까는 파기 환송 형태로 해서 다시 끌어와서 하려고 했고 5월 15일로 날짜를 정했다가 이것도 네. 밀고 들어가니까는 네. 뒤로 물러난 거죠. 근데 그 재판도 6월 며칠로 돼 있죠? 17일인가. 그것도 사실은 사법내란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로 만들어야 돼요. 할 이유가 없는 재판이잖아요. 무죄가 됐는데 네. 할 이유가 없는 재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연기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 파기 환송 자체를 파기시켜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사법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정부 하나가 세워져서 그래서 그것에 기대를 거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대를 걸고 그냥 끝나면 청원자로 남는데 주권자는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 하려 그러면 끌어당겨야 되고 영령이 부족하면 채워줘야 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압박을 받으면 그 압박과 싸워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경영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국민주권 시대를 확실하게 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이런 걸림돌을 지금부터 뽑아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촛불행동의 입장이고 또 주권자 국민들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김은수 후보 간의 네.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서 네. 또 이준석 후보도 지금 계속 10%대 네. 올라가고 뭐 내란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또 지금 배제하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후에 뭐 보수가 좀 결집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상수로 나오고 놓고 있습니다.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수로 놓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희대 일당의 사법내란 5월 1일 날의 그 결정에 대한 예측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다 무죄 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저희들이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촛불 행동만 안 그랬죠. 그죠? 네. 민들레도 경계했잖아요. 네. 설마는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은 파기 자판에서 파기 환송까지 대비하지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목소리 높여 촛불 행동제 목소리 높였는데 주변에 처음에는 걱정들을 했어요. 과한 거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나중에 뭐 이 과잉 대응을 해서 이런 신뢰나 권익을 잃는 거 아닌가 걱정해 주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엄청나게 집회를 했어요. 네. 현장에. 네.
신뢰가 생긴 거죠.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거기 밑바닥에는 뭐냐면 이들은 어떤 짓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썼던 내용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탄 유세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대테러 대응까지 포괄하는 방탄 유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다행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란의 승리라고 하는 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는 이들은 끊임없이 내란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또 하나의 마지막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대선 기간 내내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직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내란 세력들의 주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강력하게 타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민들레 숙제이기도 하죠.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상 대상으로 착각을 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하지가 딱 돼가고 잊어버렸고 있죠. 네. 그냥 늘 해왔던 경험해왔던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란 대선이면 이 자들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자들이죠. 그렇게 갈수록- 확인하게 했는데 이들은 여론조사 대상도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국민들한테 좀 네. 이건 그냥 대선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상기해야 까먹는 것 됩니다. 같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네. 그냥 통상 대선처럼 생각을 해서 예. 그 후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들은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마이크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 말씀 주셨는데 오늘 저 민들레에서 이제 그 관련 기사를 썼는데 네. 좋습니다. 그 갤럽 조사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7% 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왔고 이준석도 2% 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왔고 이재명은 반대로 7% 6%. 6%인가요? 내렸어요. 하락한 걸로 그 나왔는데 지금 저희 미들리에서 쓴 기사를 보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 보수 성향 표본이 과다 네. 그래요? 예, 표집됐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수 성향 표본이 가중치를 적용했을 경우에 진보 성향 표본보다 118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8명이 많은 게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그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도 이제 막 윤석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보수 과표집됐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과다 표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갤럽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갤럽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2월달에 갤럽이 보수적인. 2월달에 여론조사 할 때 윤석열 지지율이 급등했는데 네. 그때 보수 성향 그 과다 표집된 그 숫자가 79명이었어요. 79명이고 그 다음에 또 했을 때 또 상승했는데 103개 보수 성향 그 표본이 103개가 이번엔 118개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때보다 더 많이 보수 과표집됐다. 그래서 이게 나온 그 결과가 이재명 7% 6% 하락, 김문수 그러니까 7% 45대 네. 36대 1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은 지금 이재명 네. 후보보다 뭐 살짝 1% 높은 걸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 여론조사 교수 그 보수 과표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보수가 집결하는 측면도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보수층들이 이런 뭐 전화조사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그 반응을 해서 이제 과표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 보수 과표집되는 그 분위기에서도 갤럽하고는 여론조사 꼬치 조사한 건 좀 다르게 나왔거든요. 여론조사 꼬치 조사 결과는 여전히 이재명이 50%가 넘었고 언제 나온 겁니까? 그게? 며칠 전에 나온 거죠. 김문수는 30% 정도 나왔고 이준석은 10% 이제 안 되는 걸로 한 9%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 첫째는 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의 페이크 뉴스의 기능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 보수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지지층 확대 전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자기를 누구로 보느냐 할 때는 그러니까 유권자 사진에 혼란이 오는 거죠. 네? 네.
신본가 보수인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런 혼란이 그렇죠. 네. 일부 반영됐다고 저는 봐요. 그걸 네. 이제 과표지배로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겠네요. 그 부분이 자기의 정치 정체성에 대해서 딱 하면은 그래 내가 사실은 뭐 개혁적 보수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혁적 보수는 진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보면 김상욱 의원이 민정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진짜 보수고 진짜 진보라고 얘기했던 것도 현재 보수와 진보의 개념 자체가 정리되는 이러한 이행기에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 찍잖아요. 네. 자신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지? 갑자기 혼란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됐다. 근데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국힘당 지지자를 보수 세력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론 표집을 해 나갈 때에 과정상의 혼란도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 모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모집단에서 성향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잣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제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했는데 사실 개혁 보수의 측면과 함께 진보의 일정한 안을 끌어안았던 거죠. 그러니까 냉전 체제 속에서 진보 정당이 발을 딛고 서기가 굉장히 어렵던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었고 그런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그것까지 다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력들은 다 이제 추방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개혁적인 보수의 입장을 취하고 진보 정치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과정이 정말 좋다. 이건 하나의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이고 네. 네. 실제로는 중첩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행기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굴 지지하느냐로 판가름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것을 하기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진보나 보수를 가려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내란서인가 아닌가로 딱 정리를 해서 해야 돼요. 네. 이거를. 네. 그래서 내란에 지지할 건가 네. 아닐 건가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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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오는 거죠. 내란을 지지하십니까? 아닙니까? 네. 그럼 내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70대 30입니다. 예,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꼭 해보면 좋겠네요. 어디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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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TV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 대선 구도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보 보수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전선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전선이 지금 보면은 이제 권영구 후보가 진보 세력의 의지를 가지고 온 거지만 네. 그러나 동시에 내란과 맞선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야오당과 강장 결합해서 민주 후보로 내세운 민주 국민 후보로 내세운 것이고 우리 이번에 처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민주당과 함께 다른 야당들이 운동복을 입고 같이 뛰잖아요. 네. 네. 이걸 왜 하느냐? 내란 척결을 위한 단결과 결석이죠. 이것 외에는 잣대가 없어야 돼요 지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민족 토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당장 노란 봉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말이 나와서 노란 봉투법도 사실은 좀 더 진전돼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당한 피해, 노동자의 투쟁에 당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아예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독과점 체제를 끝내야 되잖아요. 제2차 재벌 해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죠. 근데 재벌 해체는 기업 해체처럼 선전을 해버려 가지고 이 화두가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독과점 체제잖아요. 독과점 체제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노동자들 그 앞에서 희생물이 되는 거죠. 네. 이 독과점 체제를 정리를 해버리면 노란 봉투법도 있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노란 봉투법이 그래도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제 진보적인 의제를 거론하고 정책할 수 있는 정치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제1차적 관건이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은 내란 대선이다. 내란 세력과 맞설 사람은 여기 모여라. 네. 저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없는 자들이다. 네. 저들에게 마이크를 줘서도 안 된다.
여론조사의 대상도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네. 후보 토론에도 초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보니까 그 이제 당에서 요구하니까 탈당도 하고 네. 또 그 영화 관람도 하고 네. 영화가 그 부정선거 뭐 신의 네. 작품인가 이런 좀 대외 활동도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내란 세력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버젓이 활동하는 거는. 우리 저 권오혁 촛불운동대 권오혁 공동대표가 페이스북에 아주 멋진 글을 하나 썼는데 네. 내란 세계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내란이다. 맞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견이라는 자가 얼마나 이게 엄벌에 처해야 될 자인지가 입증되는 거죠. 반증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는 공모자들은 다 구속되어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수개만 수개만 지금 수개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있고 진짜 다 지령을 팝콘 내리고 먹으면서. 지휘하고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탈당도 이제 말하자면은 위장극이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런 자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판단을 우리는 내려야 돼요. 이 나라의 국가 시스템의 도초에 내란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만큼 우리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국가 시스템이 내란 세력의 의지와 또 그들의 어떤 특권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는 거죠. 직연은 부패한 사법부로 보자면은 예외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연연자가 승승장구하는 거죠. 만약에 예외적인 존재라면 당장 추방되죠. 어떻게 이런 따위자가 우리의 이 존엄한 국민적 신뢰를 최고로 받아야 될 사법부에 있어 하루치면 날아가야죠. 근데 이자가 혼자서 다 재판을 해요. 내란 재판을. 끔찍한 일이죠. 직위원이 있는 한은 지금 재구속이나 이런 건 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해야죠. 탄핵을 하고 그리고 수사를 그걸 받아야죠.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이번에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다 드러났잖아요. 알고 봤더니 재판 기록도 안 읽었어. 이런 재판이 수도 없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관심법이죠. 너 문제가 있네. 이건 보지도 않고 결론 내린 그런 재판으로 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혁해내지 않으면 민주정부가 섰다 하더라도 어려운 거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돼요. 국민주권 시대에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상권 분립을 민주주의에서 철칙처럼 생각을 해요. 그 최고의 원칙으로 생각하지 아니에요. 이것이 주권적 국민에게 복무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안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실이 벌어지느냐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 자신들의 특권 세력의 철옹성이에요. 특히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선출 권력이 전혀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선출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들이 선출 권력을 지배해요. 네. 이들이 입법부에 국회를 부르면 가야 되고 자기들은 오라면 안 와요. 말이 안 되죠. 네. 주구장창 대를 이어서 누리는 권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들 3건이 각자의 천홍성을 가지고 동맹을 맺어버리면 국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것이고 상권 분립과 견제 균형의 형태로 자기들의 권력을 조율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상권 분립은 이미 있는 특권 동맹 세력들이 자기의 지분과 자기의 조법들을 쓰는 나발이를 서로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는 본래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조율할까라고 하는 것을 상권 분립으로 현실이 작동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짓밟히는 거죠. 네. 이 상권 분립이 정말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만이 사법부가 독립 어쩌고 하는데 그건 독립이란 말로 은폐한 자기들의 특권 이해를 관철시키는 오랜 제도를 움켜쥐고 있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건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 주권적 국민에게 복종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사법부가 대답하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독립이라는 걸 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그 내란 사태가 그동안 지금 얘기하신 이
주권자 국민을 네. 대대쥐로 보던 그 우리나라의 오래된 대대한테는 참 미안하죠. 근데. 네, 하지만 예. 오래된 우리나라의 그 기득권 세력, 네. 이 다 드러나고 있는 지금 그렇죠. 네.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잘 정리한 과정에서 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던 이 기득권 세력을 이번에 다 진압을 하고 네. 이제 그 과제가 아마 새로운 정부에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촛불 저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이 네.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정치가 국민을 지배하는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 민주당도 네.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다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렇죠. 예, 촛불 행동이 네. 예, 새로운 정부와 그리고 여당 아마 민주당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바라는 어떤 게 있다면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은 되풀이한 셈이 되기도 하지만 네, 네. 그 우려는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 감시하고 볼 수도 없잖아요. 큰 결정을 하다 보면 작은 결정을 놓칠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은 결정이 그 결정의 대상한테는 인생 자체나 그 집단 전체의 운명을 가르기도 하는 것인데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권자 행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향후 몇십 년은 이루어져야 실제로 가능해질 거예요. 우리 기억하세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줄서기 안 했어요, 우리나라. 그 줄서기 운동까지 했어요. 지금 하잖아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 간단한 어떤 이 사회적인 관습도 고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한 개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체질을 바꾸는 것도 그래서 선거 한 번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주권 얘기를 하지만 아닌 정치인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국민이 무서운 줄 아는 정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핵심이 이제 언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들레가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민들레 목소리가 시민언론 민들레 목소리가 우리의 어떤 시대적 담론이 되고 네. 정치 의제로 다루어지고 하는 것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다 경험했어요. 내란 세력들 척결하는데 이것도 뭐 적폐 세력 피로감이다 어쩌고 하면서 다 기억나잖아요. 다 뭉개버렸잖아요. 지금 개혁이 중요해 민생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개혁이 민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움켜져야 될 그러한 담론들 의제들을 놓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우려는 선거 이후에 혹시 새롭게 받는 정부도 기득권화되는 데에 더 관심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죠. 그래서 그 우려를 타파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정치를 할 때 진보 그 확실하게 지지했던 진보 세력한테 비판도 많이 받았었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노무현 정부가 포위되고 있었구나 나중에 안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비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포위된 부분에 대한 포위망을 뚫어주지 못했네라는 자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비판을 안 했던 거예요. 네. 잘해보라고. 네. 근데 의지가 없었어. 네. 의지가 있을 때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견인해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가 있더라도 이 기득권 세력들의 포위망 또 한미일 관계 속에서의 포위망도 있잖아요. 한반도의 전략적 관점에서 전쟁을 기도하는 세력들. 지금 미국의 전쟁 추진 의지라는 게 간단치 않게 지금 관철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전구라는 말 썼죠. 전쟁 지역, 영어로 war theater라는 말을 쓰면서 아시아, 인도, 태평양, 인도양까지서 나토까지 끌어들이는 대중국 전선 체제를 지금 갖춰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이 다 하려면 혼자서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해서 하면은 지켜줘야 되기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되고 견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아주기도 해야 되고 싸워주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민정부를 수립했으면 그건 축하할 일이고 그러나 그 축하에 맞춰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다 보면 그 다음 세대가 또 그걸 이어받아서 네. 그 민주정부의 뿌리를 탄탄하게 세워나가겠죠. 이걸 해야만이 척결해야 될 대상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는 너무 놀란 게 많잖아요. 이 나라에 극우 파시스트들이 이렇게 많았어. 네.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도 보면은 대단히 무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밀고 나갈 때에 향후에 국민주권 정부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걸 단독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대미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중 중국 전략 확대를 위해서 괌으로 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보도가 났지만 그건 사실 철수가 아니라 확장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중 중국 전쟁으로 해서 한반도가 미군의 출격 발진 기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주한 미군이 가는 게 아니라 주한 미군에 있던 병력이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발진 기지가 되는 형태로 해서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환수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전시작전권이라는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행사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은. 이런 의식까지 가져서 우리가 이것을 정치의 어떤 기본 장치로 만들려면 쉽지 않잖아요. 주권자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의 정치 언어로 할 때도 3년이 넘게 걸렸고 탄핵이란 말도 사실은 2년만 걸렸잖아요. 정치권이 탄핵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촛불운동이 탄핵 총선 하겠다. 대파 총선. 네. 그래서 했고 탄핵의 밤까지 했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탄핵 청원이 150만에 가까운. 네.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는 정치권이 그때 비로소 탄핵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도 시차들이 조금씩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 우리 민들레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다 담아냈잖아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국민들보다 반보만 앞으로 가겠다. 예, 지금 그렇게 보면 얘기하셨죠. 정치권이 한 번 뒤에 있는 것 같아. 도리어 그죠? 네. 뒤에 있어.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정치가 지도력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DJ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보 때로는 10보 앞에 확 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새로운 정치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뭐 하실 얘기는 많은데 시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만약에 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보통 6시에 끝내는데 네. 지금 6시 20분입니다. 너무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전혀 뭐 저는 그 시간 지난 게 뭐 네.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 선거 전에 계속 할까요 그러면? 한 번 더 선거전에서 한 번 더 모여서 네네 그러시죠. 사전 네, 선거하기 네. 전에도 네, 네. 집중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네, 네. 검토를 해보고 네. 그 사이에 여론 지형도 이제 네.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투표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혹시 유권자들한테나 꼭 당부하거나 뭐 하고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딱 한마디 네. 내란 응징표를 행사합시다. 네. 네. 이자들을 응징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법도 필요하고 제도도 개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투표는 응징표를 행사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응징표를 알겠습니다. 행사하면 내가 투표를 할 때 뭐 진보 보수 뭐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책 소신과 이념과 지향점이니까는 그게 이제 의미가 없다고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죠. 네.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국에서 결정적 기준은 뭐냐 했을 때는 내란 응징표를 행사하는 게 맞다.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따지지 말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마음 편하게 네. 마음 편하게 항상 응징표를 행사한다 이것만 네. 하면 투표하시는 순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후보는 딱 결정이 되는 것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의 결과도 그걸로 바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은 이제 뭐 다시는 예. 기원하지 못하도록
악몽 확실하게 같은 네. 박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몽 같은 응징표, 박멸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대선 전에 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예, 저는 그 정말 지금 다들 언론이 네. 이 무슨 후보들 무슨 정책 뭐 어쩌고 얘기하고 공약 네. 얘기하고 네, 있고요. 네. 뭐 심지어는 인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네. 이 그럴 상황이 아닌 전선 거잖아요. 교란하는 거예요, 네, 사실. 교란시키고 있는 거 전선을 아닙니까? 교란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전선은 확실합니다. 네, 네. 아, 지금 오늘 저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게 이런 게 사실 저희 민들레 TV가 구독자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네.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은 뭐 몇백만 되는 데가 있으니까 네. 이런 말씀을 공중파, 지상파 가셔서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가 뭘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네. 요만 하시고 네, 다음에 또 그러죠? 기회가 네. 있으면 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